어머, 왜 이렇게 서툴러? 배추 떨어뜨리면 어떡해? 동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제가 또다시 배추를 놓쳤거든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손에 힘이 없나 봐. 운동 좀 하지. 그랬어. 우리 며느리는 저렇지 않은데 말이야.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귓가를 때렸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창피하셨는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제대로 좀 해봐. 아주머니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 순간 현기증이 밀려와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흘 동안 하루 14시간씩 김장을 하느라 몸이 한계에 달했거든요. 애 낳았다고 유세는 몸조리 잘해줬더니 이제 아픈 척하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픈 척이라고요?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약해. 김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주머니들의 험담이 계속 이어졌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평가하고 비웃는 거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절실하게 도움을 원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이해받고 싶었는지를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이에요. 32살 어린이집 교사였다가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죠. 아이를 낳은 지 3주째인데 아직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요. 몸이 제 몸 같지 않거든요. 원래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워낙 꼼꼼하시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해야 한다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남편 진호도 엄마가 도와주겠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김복자님은 63이세요. 동네에서는 워낙 살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죠. 며느리 몸조리만큼은 확실히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거든요. 서연아,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어. 애기 보는 것 말고는 손도 까딱하지 마. 시어머니의 첫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심했죠. 몸이 아픈데 집안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기 태준이와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은 30년 된 단독주택이에요. 마당이 넓고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죠. 저희는 안채 작은 방을 쓰고 있어요. 창문을 열면 마당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가을이라 감나무의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처음엔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이상했어요. 새벽 5시쯤 되면 어디선가 드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태준이가 밤새 깨서 겨우 잠든 참인데 그 소리 때문에 또 깨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살짝 내다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마당에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커다란 김치통을 끌어내고 계셨어요. 혼자서요. 무거워 보이는데도요. 어머니, 뭐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니야, 넌 들어가서 쉬어. 김치통 좀 씻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소리가 1시간이 넘게 계속되더라고요. 김치통을 씻는 소리, 마당에서 끌고 다니는 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새벽 공기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배추를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큰 포대 몇 개가 마당에 쌓여 있었어요. 배추가 산더미처럼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 돼, 안 돼. 넌 몸조리 중이잖아. 나 혼자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이 좀 이상하셨어요. 웃고는 계시는데
어딘지 억지스럽달까요? 땀을 흘리면서도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진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와요. 아침에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걸 못 보거든요. 저만 보고 있는 거죠. 창문 너머로요. 나흘째가 되니까 고무장갑까지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장갑을 크기별로 나누고 색깔별로 분류하고 정말 꼼꼼하게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제 산후조리를 위한 건가 하는 생각이요. 아무리 김치를 담그려고 해도 이렇게 새벽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메모장을 꺼내서 적어봤어요. 어린이집 교사 시절부터 뭔가 정리가 안 될 때마다 적는 습관이 있거든요. 10월 15일 새벽 5시 30분 김치통 12개 세척. 10월 16일 새벽 5시 배추 300포기 정도 마당 정리. 10월 17일 새벽 5시 15분 고무장갑 종류별 정리. 적고 나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매일 새벽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저더러는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태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창문을 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거든요. 시어머니는 분명 저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웃집 김할머니까지 오셨더라고요.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요. 참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그 말만 들렸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태준이가 젖을 찾으며 울기 시작해서 안고 달래고 있는데 문득 친정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였다면 제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정말 조용히 해주셨을 텐데 새벽부터 이런 소음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배은망덕한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께서 쟤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김치를 담그려면 준비할 게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워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태준이를 보면서도 자꾸 창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요. 시어머니가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해서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저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오늘은 김장을 좀 해야겠다.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마당을 보니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몇 폭이 안 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대충 세어봐도 150포기는 넘어 보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 이웃에서 나눠준 거야. 농사 잘 돼서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받아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치마를 2개 들고 오셨어요. 하나는 당신 것, 하나는 제 것이었죠. 잠깐만 앉아서 다듬어 줄래? 나이 들어서 혼자 하기엔 너무 많네. 잠깐이라고 하셨으니까 괜찮겠다 싶었어요. 제왕절개 상처가 아직 아프긴 했지만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태준이는 안채에 재워두고요. 시어머니께서 커다란 대야 2개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서연아, 겉잎만 떼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처음엔 정말 겉잎만 떼는 정도였어요. 배추를 들어서 시든 잎사귀 몇 개 제거하고 흙 묻은 부분만 대충 털어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한 걸 보시더니
고개를 흔드셨어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깨끗하게 다듬어야지.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겉잎을 한 겹씩 정성스럽게 벗기고 뿌리 부분을 칼로 다시 정리하고 잎사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벌레 먹은 부분까지 제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김치가 제대로 돼. 대충 하면 나중에 맛이 없어져.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신 대로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배추 하나를 다듬는데도 10분은 좋게 걸렸거든요.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좀 쉬면 안 될까요? 손목이 아파서요. 어머, 벌써? 산후조리를 너무 편하게 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약해졌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조금만 더 해보자.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잠깐만 하자고 했는데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태준이가 안에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젖 먹을 시간이 됐나 봐요. 어머니, 태준이가 우는데 들어가서 젖 줘야겠어요. 아, 그래. 그럼 젖 주고 와. 나는 계속 할게. 안으로 들어가서 태준이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 앉을 때마다 제왕절개 상처가 아프더라고요. 진통제 효과가 떨어졌나 봐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태준이가 젖을 다 먹고 잠들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등이 많이 굽으셨는데도 쉬지 않고요. 다시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혼자 두기가 미안해서요. 어머니, 다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라. 그런데 이거 오늘 다 끝내야 한다.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하더라고. 날씨 예보를 확인해 보니 정말 비가 올 예정이었어요. 그럼 오늘 안에 다 해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아직 배추가 절반도 안 줄어 있었어요. 다시 돗자리에 앉아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계속 아팠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으니까요. 서연아, 빨리 좀 해봐. 해가 지면 안 보여. 점점 재촉하시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도와달라던 말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속도까지 요구하시더라고요. 손목이 떨렸어요. 제왕절개 후유증 때문인지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를 다듬으면 잠깐씩 쉬어야 했어요. 왜 이렇게 느려? 몸이 그렇게 안 좋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 상냥하게 부탁하시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좀 더 빨리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억지로 속도를 냈어요. 그런데 손목이 더 아파졌어요. 배추를 잡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거든요.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배추는 아직 한 무더기 남아 있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밤늦게까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내일 계속하면 안 될까요? 너무 많아서요. 안 돼. 비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한다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 조금만 더. 아까부터 계속 듣던 말이었어요. 처음에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하시네요. 태준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태준이 기저귀 갈아줘야겠어요. 또, 아까 젖준 지 얼마나 됐다고. 기저귀는 금방 갈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듯이요. 빨리 갈아주고 와. 오늘 꼭 끝내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서 태준이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피로해서인지 집중이 안 됐거든요. 기저귀 테이프를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어요. 태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창문 너머로 밖을 봤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앉아서 배추를 다듬고 계셨어요. 등이 많이 굽어 보였는데
쉬지 않고 계속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와드려야 하는 건 맞는데 제 몸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제왕절개한 지 고작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하시는데 저만 들어가서 쉴 순 없으니까요. 다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돗자리 위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저려오더라고요. 서연아, 배추 몇 개 남았나 세어봐. 세어보니 아직 30개 정도 남아 있었어요. 해는 거의 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여요. 안 된다고 했잖아. 내일 비 온다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 또 조금만 더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결국 밤 9시가 넘어서야 다 끝났어요. 잠깐만 도와달라던 일이 하루 종일 걸린 거였죠. 손목은 퉁퉁 부었고 제왕절개 상처 부위도 욱신거렸어요. 고생했어, 서연아. 덕분에 오늘 다 끝냈네. 시어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아시고 계신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태준이를 확인해 봤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젖도 제 시간에 주지 못했고 기저귀도 늦게 갈아줬고요. 침대에 누워서 손목을 만져봤어요. 많이 부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엔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더 심해질까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히 받은 배추였을까요?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께서 고생하셨는데 이런 의심을 하다니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태준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또 부르셨어요. 서연아, 어제 고생했는데 오늘도 좀 도와줘야겠다. 마당을 보니 어제보다 배추가 더 많아져 있었어요. 어디서 또 가져오신 건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대충 세어봐도 300포기는 넘어 보였어요. 어머니, 이게 또 뭐예요? 어제 다 했는데요. 아, 새벽에 시장 아저씨가 또 갖다 줬어. 그냥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 받지 않으면 미안해서 말이야.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더라고요. 배추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어제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걸 정말 그냥 받은 거일까요? 어머니,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손목이 많이 아파요. 어제 밤부터 손목이 계속 아팠거든요. 붓기도 빠지지 않고 손가락 끝까지 저렸어요. 어머, 그래. 그럼 찬물에 담가봐. 산모는 찬물에 강해져야 해. 그러면서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오셨어요. 손을 담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산후조리 중엔 찬물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요즘은 달라. 찬물에 강해져야 애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 결국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너무 차가워서 손이 얼얼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뺄 수도 없었어요. 됐어. 이제 괜찮지? 자, 오늘도 시작해보자. 돗자리를 다시 깔고 앉았어요. 태준이는 또 안채에 재워두고요. 어제보다 배추가 훨씬 많으니까 오늘은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배추를 집어들었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어제보다 더 아팠거든요.
하지만 참고 다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좀 빨리 해봐. 오늘은 소금에 절이기까지 해야 한다. 어제보다 할 일이 더 늘어난 거였어요. 배추를 다듬고 씻고 소금에 절이기까지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젖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태준이 젖 줘야겠어요. 또, 어제도 맨날 젖 주러 들어갔잖아. 애는 자주 먹이면 버릇 나빠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래도 아기가 우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그칠 거야. 하지만 태준이는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도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젖이 차서요. 어머니, 정말 들어가야겠어요. 젖이 너무 아파서요. 에휴, 요즘 엄마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그렇게 자주 먹이지도 않았거든. 결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이에게 젖을 물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정상인 건가요? 젖을 먹이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를 했어요. 어제부터 시작한 기록이었거든요. 10월 19일 오전 8시-12시 배추 다듬기 4시간. 손목 부종 심화, 찬물 강요. 수유방해, 아기 우는 시간 연장. 적고 나니까 더 이상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산후조리인가 싶었거든요. 다시 밖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혼자 하고 계셨어요. 속도가 저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럼 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연아, 빨리 와서 해. 혼자 하니까 너무 늦어져. 다시 앉아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일어서서 다리 좀 펼까요? 벌써? 1시간도 안 앉아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아파? 애 키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흔드셨어요. 마치 제가 너무 약하다는 듯이요. 점심때가 되자 진호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나온 거였죠. 뭐 하세요? 김장하는 거야. 서연이가 도와주고 있어. 진호가 저를 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려나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밥 먹고 다시 회사 가야겠어요. 오늘 야근이라서요. 그리고 정말 밥만 먹고 나가버렸어요. 저를 도와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더 힘들어졌어요. 손목 통증이 심해져서 배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서연아, 왜 이렇게 손이 떨려? 제대로 안 잡으면 다시 씻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에 부탁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손목이 너무 아파서요. 손목이 뭐가 그렇게 아파? 나는 이 나이에도 괜찮은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듬은 배추를 다시 확인하시더라고요. 흠집이 있다며 다시 다듬으라고 하시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배추 다듬기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소금에 절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아, 이제 소금 뿌리고 절이는 일만 남았어. 조금만 더 하자. 또 조금만 더였어요. 어제부터 계속 듣는 말이었거든요. 큰 통에 배추를 차곡차곡 넣고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배추가 무거워서 들어 올리기가 어려웠거든요. 좀 더 세게 눌러. 제대로 절여지지 않으면 김치가 맛없어져. 배추를 누르는 일도 제가 해야 했어요. 온몸으로 눌러야 할 정도로 힘이 많이 들었어요. 제왕절개 상처가 있는 제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아직 수술 부위가 아픈데요. 너무 힘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안 하면 김치를 못 담그는데. 결국 참고 계속했어요. 상처 부위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틀 연속으로 하루 종일 일한 거였죠. 온몸이 아팠어요. 태준이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기저귀가 너무 오래 젖어 있었더라고요. 엉덩이가 빨갛게 짓물러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였죠. 미안해, 태준아. 엄마가 너무 바빴어.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산후조리를 한다면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제 몸도 망가뜨리고요. 침대에 누워서 다시 휴대폰 메모를 했어요. 10월 20일 오전 8시 밤 10시 배추 다듬기 소금 절이기 14시간. 제왕절개 상처 부위 통증 심화. 태준이 기저귀 발진 발생. 진호도움 거부 야근 핑계. 이틀간의 기록을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김장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관심이 없고 친정 부모님께는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하는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손목은 계속 부어 있고 제왕절개 상처는 더 아팠고 무릎도 퉁퉁 부었어요. 태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또 뭘 하자고 하실까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외로워졌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혼자인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일을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오늘은 김치 양념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구경하러 온다고 하더라고. 마당에 이미 여러 개의 대야와 양념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류까지. 양이 정말 많았어요. 어머니, 동네 아주머니들이요? 응, 우리 며느리가 김장 잘한다고 자랑했거든. 보러 온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김장을 잘한다고요? 이틀째 억지로 시키신 건데 무슨 자랑을 하신 건가요? 아침 9시쯤 되자 정말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셨어요. 대충 서너 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어머, 복자 씨 며느리가 이 사람이야? 그럼 우리 며느리야. 이번에 애 낳고 김장도 척척 잘해. 시어머니께서 저를 소개하시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전시품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머니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뭔가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어머, 몸이 좀 약해 보이네. 김장할 수 있겠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말하면서 킥킥 웃으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평가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서연아, 양념부터 만들어 봐.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양념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양념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춧가루에 젓갈을 넣고 마늘과 생강을 갈아서 넣고 찹쌀풀까지 끓여서 넣어야 했거든요. 손목이 아픈 상태에서 마늘과 생강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틀 동안 혹사해서 손목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였어요. 어머, 마늘 가는 게 왜 이렇게 느려?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집안일을 못해. 우리 때는 시집 가기 전에 다 배워갔는데 말이야.
제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안 들리는 줄 아시는 것처럼요. 시어머니께서는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엄마들이 너무 곱게 키우나 봐.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해서 몸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들 앞에서 쓰러질 수도 없고요. 마늘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앞이 깜깜해지면서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 왜 그래?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애 낳았다고 유세는 몸조리 잘해줬더니 이제 아픈 척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픈 척이라고요? 정말 어지러워서 쓰러진 건데요? 어머니, 정말 어지러워서 그래요. 에이, 그럴 리 없어.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어지러워. 일어나서 계속해. 아주머니들도 거들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 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일했거든.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약해. 김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약한 건가요? 정말 유세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억지로 일어서서 다시 마늘을 갈기 시작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험담을 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양념이 다 만들어지자 이제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 남았어요.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었거든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양념을 발라야 했으니까요. 손목이 아픈 상태에서 배추를 잡고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추가 너무 미끄러웠어요. 양념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서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어머, 왜 이렇게 서툴러? 배추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주머니들이 또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웃음기까지 섞여 있었어요. 손에 힘이 없나 봐. 운동 좀 하지 그랬어. 우리 며느리는 저렇지 않은데 말이야. 계속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못한다는 식으로요. 시어머니께서도 창피하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서연아, 제대로 좀 해봐. 아주머니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실수가 났어요. 긴장해서 손이 더 떨렸거든요. 배추를 또 놓쳤을 때 아주머니들이 크게 웃으셨어요. 어머, 진짜 재미있네. 김장 처음 해보나? 며느리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 그 웃음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오시더니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창피하게 왜 이래? 똑바로 좀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창피한 존재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주머니들이 가셨어요. 나가시면서도 계속 웅성거리시더라고요. 복자 씨 고생이 많겠어. 며느리가 저러면 김장 한번 제대로 못하는 애가 애는 어떻게 키울까? 그 말들이 다 들렸어요. 일부러 들리게 하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들이 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창피해 죽겠네.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태준이를 안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김장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어요.
태준이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마지막 메모를 했어요. 10월 21일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모욕. 아픈 척한다는 말, 창피하다는 말. 이제 결정했다. 이제 정말 결심이 섰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태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아직 김치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제가 달라질 거예요. 새벽 5시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깨었어요. 태준이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더니 친정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아, 몸은 괜찮니?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제 엄마와 통화할 때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괜찮아요, 엄마. 잘 쉬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었는데 엄마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눈치채신 거였어요. 역시 엄마였어요. 문자에 답장을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고 쓸 수도 없었어요. 거짓말이니까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쓸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결국 답장을 포기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아이를 낳기 전 엄마와 산후조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연아, 시댁에서 산후조리 한다고 했지? 괜찮을까? 왜요, 엄마?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조심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 그때 엄마의 표정이 걱정스러우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몸부터 챙겨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때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게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우려하셨던 게 현실이 된 거였어요. 엄마의 또 다른 말이 기억났어요. 서연아, 참는다고 미덕인 건 아니야. 내가 아프면 아기도 아프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참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했거든요. 특히 며느리로서는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 태준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걸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어요. 결혼하기 전 엄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서연아, 시집은 내가 적응해 가는 거야.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적당히 맞춰주되 내 선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때는 시집살이가 뭔지 몰랐으니까 엄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봤어요. 아직 김치가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벌써 나와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오늘도 저를 부르시겠죠. 또 뭔가 해달라고 하시겠죠. 또 아주머니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태준이가 잠든 모습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돼. 엄마는 멀리 계시면서도 제 상태를 눈치채셨어요. 하지만 같은 집에 사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하고 계시고요. 그때 또 다른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서연아, 내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거든. 자기 희생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태준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겠어요. 젖도 제 시간에 못 주고 기저귀도 늦게 갈아주고요. 문자에 답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사실 좀 힘들어요. 그렇게 쓰고 보내려다가 다시 지웠어요. 엄마가 달려오실까 봐서요. 그럼 더 큰일이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이렇게 썼어요. 엄마,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엄마한테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나와서 김치 포장하자. 또 시작이군요. 오늘은 또 뭘 시키실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엄마의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참는다고 미덕인 건 아니야. 내 선은 분명히 해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거든. 이제 정말 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무조건 참기만 할 순 없다고요. 태준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 품에서 실컷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스스로 강해져야 했어요. 창밖에 시어머니를 봤어요. 오늘은 다를 거예요. 제가 달라질 거예요. 넷째 날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작업이라며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오늘만 하면 정말 끝이야. 김치 양념 마저 버무리자. 마당에는 절인 배추와 만들어둔 양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혹사당한 제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손목은 퉁퉁 부었고 제왕절개 상처는 계속 욱신거렸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말에 힘을 내서 시작했어요. 배추 한 포기씩 들어서 양념을 바르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배추를 들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손목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배추가 미끄러져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연아, 집중 좀 해. 떨어뜨리면 다시 씻어야 한다고. 시어머니께서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2시간쯤 지났을 때 현기증이 시작됐어요. 앞이 흐릿해지면서 몸이 흔들렸어요. 배추를 놓고 잠깐 쉬려고 했어요. 왜 또 그래?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머니, 정말 어지러워요. 잠깐만 쉬면 안 될까요? 안 돼. 오늘 다 끝내야 한다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 또 조금만 더였어요. 사흘 동안 계속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억지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추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양념이 손에 묻어서 더 미끄러웠고요. 세 번째로 배추를 떨어뜨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할 거면 왜 하겠다고 했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을 뻔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했어요. 제가 하겠다고 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계속 시키셔서 한 거잖아요. 네 번째로 배추를 떨어뜨렸을 때는 정말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현기증이 심해져서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서연아, 일어나. 끝까지 해야지. 하지만 저는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장갑을 벗으려고 했는데 손목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내렸어요. 내려다보니 피였어요. 계속 문지르고 힘을 주다 보니 상처가 난 거였어요. 어머니, 피가 나요. 장갑을 벗어서 보여드렸어요. 손목 안쪽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밴드 붙이고 계속해. 별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별것도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분은 제가 죽어도 김장을 끝내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손목에서 계속 피가 흘러서 양념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 보였어요.
제 피가 김치에 섞이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안 돼. 끝까지 해야 해. 시작한 건 끝을 봐야지. 그때 마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진호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온 거였죠. 뭐 하세요? 진호가 마당에 들어서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피 묻은 장갑을 끼고 주저앉아 있고 시어머니께서 화난 표정으로 서 계시는 모습을요. 김장하는 거야. 서연이가 도와주고 있어. 시어머니께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진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목에 피를 본 거였어요. 서연아, 손목이 왜 그래? 아, 별거 아니야. 조금 다친 것뿐이야. 시어머니께서 대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진호는 계속 저를 봤어요. 서연아, 몸은 괜찮아?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사흘 동안 아무도 제 몸이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진호가 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피 묻은 장갑, 떨리는 제 손,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배추들을요. 엄마, 서연이가 제왕절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을 시키셔도 돼요? 뭐가 어때서? 앉아서 하는 일인데.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약해서 그래. 그래도 산후조리 중인데요. 산후조리가 뭐야?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몸만 더 약해져.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사흘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했어? 아니야, 별로 안 했어.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말? 그때 진호가 제 휴대폰을 봤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이 켜져 있었는데 메모 화면이 보인 거였어요. 10월 21일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모욕. 진호가 그 글을 읽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아, 그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진호가 휴대폰을 들고 메모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손목 부종 심화, 찬물 강요, 14시간 김장. 이게 다 뭐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호야, 그건. 시어머니께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진호가 막았어요. 엄마, 잠깐만요. 서연아,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진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김치통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큰 통을 들어 올렸어요. 진호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소리치셨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김치통을 그대로 엎어버렸어요. 쫄쫄쫄. 사흘 동안 고생해서 만든 김치가 마당 바닥에 쏟아졌어요.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진호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지만 진호는 계속했어요. 다른 김치통들도 하나씩 엎어버렸어요. 이런 김치는 필요 없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자. 진호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태준이와 짐을 챙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마당에서 쏟아진 김치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계셨어요. 진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와 태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진호가 말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사흘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사흘 동안 고생해서 만든 김치를 마당에 쏟아진 빨간 김치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소리치고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저와 태준이를 차에 태우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산후조리가 아니라 학대예요. 학대? 뭐가 학대야? 며느리 일 좀 시킨 게 학대야? 제왕절개 수술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한테 하루에 14시간씩 김장을 시키는 게 정상인 줄 아세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소에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며느리가 집안일 안 하면 누가 해? 나이 든 시어머니가 혼자 다 하라고? 그럼 저라도 도와드렸어야죠. 아니면 산후조리원에 보내든지요. 시어머니께서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입을 다무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화나 계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어제 저를 비웃던 그분들도 계셨어요. 어머, 복자 시내가 무슨 일이야? 김치를 왜 다 엎었어?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체면이 서지 않으셨는지 더욱 화를 내셨어요. 진호야, 당장 들어가서 정리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안 합니다. 서연이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진호가 단호하게 말하면서 차 시동을 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차 문을 잡으려고 하셨지만 진호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차 안에서 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회사 일만 핑계대고 모른 척했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했어요. 손목 부상부터 제왕절개 상처 상태, 그리고 사흘간의 과로까지요. 이런 상태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제왕절개 후 회복이 많이 늦어졌네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과로로 인한 산후 회복 지연, 손목 건초염,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산후 우울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최소 2주는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따로 살자. 어떻게요? 집도 없는데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자.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날 저녁 진호는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어요. 한 달간의 무급휴직이었어요. 왜 무급으로 해요? 돈은 어떻게요? 괜찮아. 적금해둔 거 있으니까. 지금은 내 건강이 더 중요해. 다음 날부터 진호와 함께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곳으로요. 일주일 후 작은 원룸을 계약했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만의 공간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찾아오셨어요. 진호야, 정말 이러고 싶니? 부모 속 썩이고 싶니? 어머니, 잘못하신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 김장 좀 도와달라고 한 게 잘못이야?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셨죠. 어머니, 서연이는 제왕절개 수술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산모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루 14시간씩 김장을 시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약해. 우리 때는 달랐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며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원룸에 정착한 지 한 주가 지났을 때 친정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서연아, 고생 많았구나.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엄마가 왜 걱정했는지 이제 알지?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당당하게 살면 돼. 진호도 정말 달라졌어요.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안일도 함께 했어요. 무엇보다 제 말을 진짜로 들어주더라고요. 서연아,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알았어요.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2주 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저희만의 공간에서 태준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진호는 휴직 기간 동안 육아와 집안일을 배웠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빨래하기까지요. 생각보다 어렵네. 너 혼자 이런 걸 다 했다니. 이제 함께해요. 혼자가 아니니까 든든해요. 한 달 후 진호가 회사에 복직했을 때 상사분께서 물어보셨다고 해요. 휴직 사유가 뭐였지? 아내 산후조리 도우려고요. 요즘 남자들은 참 대단하네. 하지만 진호는 당당했다고 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댁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진호도 동의했어요.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까지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흘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무조건 참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줬거든요. 태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요. 누구에게든 함부로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원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참 맑았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올해는 김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김치 한 통만 담갔어요. 혼자서 천천히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가운데서요. 원룸 작은 베란다에서 배추 5포기를 다듬었어요. 손목이 아프면 쉬었다가 하고 태준이가 울면 젖을 주고 돌아와서 계속했어요. 누구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빨리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쉴 때 쉬어. 진호가 옆에서 태준이를 돌봐주면서 말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김장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해 주거든요. 김치를 담그면서 지난 가을이 떠올랐어요. 사흘 동안 300포기를 다뤘던 기억이요.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저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싫으면 싫다고 표현해요. 그게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연아, 김치 맛있겠다. 진호가 제가 담근 김치를 먹어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300포기 김치보다 맛있어? 농담으로 물어봤더니 진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행복하게 담근 김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행복하게 담근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작은 밥상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태준이가 옹알이를 하면서 웃었어요.
이제 5개월이 되어서 표정이 참 다양해졌어요.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마음이 녹아요. 태준아, 엄마가 당당하게 살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태준이에게 속삭여 주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진호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응, 많이 달라졌어.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좋은 방향으로? 당연하지.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하거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는 게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았어요. 가끔 시댁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며칠 전에 친정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서연아,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 그래요? 정말요? 응, 예전에는 뭔가 억지로 밝은 척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밝아 보여. 엄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니까 목소리도 달라진 거였어요. 오늘도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메뉴는 간단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담근 김치요. 진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오늘 뭐 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요. 오늘 나 행복했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겨울 첫눈이었어요. 태준이를 안고 창가에 서서 눈을 구경했어요. 태준아, 예쁘지? 엄마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눈 구경하고 있어.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나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걸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 김치찌개 끓는 소리, 태준이의 옹알이 소리. 이런 평범한 소리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진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왔어? 응, 뭐 하고 있어? 저녁 준비하고 있어. 오늘은 김치찌개야. 우와, 좋다. 내가 담근 김치로 끓인 거지? 그럼. 이런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요. 조용한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로 만든 찌개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